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앤올리 팟캐스트 호스트 남궁재불입니다. 오랜만에 팟캐스트로 찾아뵙습니다. 게스트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팔로알토고요. 래퍼이고 이제 촬영 기준으로 저번 달 17일에 요시랑 같이 정신건강 앨범을 낸 사람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모신 게스트분은 한국 힙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레거시를 가진 뮤지션입니다. 타이거 JK의 정글 엔터테인먼트에서부터 국내 대표 레이블이었던 하이라이트 레코즈의 수장으로 수많은 랩스타들을 발굴하고 더 콰이엇, 염따, 쌈디 등 딩고 프리스타일과 프로듀서 노이즈 마스터 민수를 필두로 다모임으로 큰 히트를 쳤으며 그 외에 쇼미더머니 프로듀서, 데이토나 레코즈와 엔터테인먼트에도 둥지를 한때 품었었죠. 지금은 현재 독립적인 인디펜던트로서의 아티스트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팔로알토 형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제 채널을 평상시에 좀 시청하신 적 있으신가요? 뭐 같이 찍은 적도 있지만 요새 들어서 나도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는 편이고, 그리고 이 원앤온리 팟캐스트는 거의 쇼폼으로 많이 봤고, 그리고 쇼폼으로 보다가 좀 궁금한 편은 이제 풀 버전도 본 적이 있어. 누구 거 보셨어요? 누구 게 좀 인상 깊었어요? 최근에는 아웃사이더 편. 아웃사이더 편을 쇼폼으로 보다가, 아웃사이더가 내가 어렸을 때 같이 그 랩을 했었거든. 한 19, 20 뭐 이때일 거야. 고등학생 때.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드문드문 가끔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였고, 그러다가 아웃사이더가 너랑 같이 있는 그림이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네, 웃겼죠, 약간. 되게 의외여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풀 버전을 좀 봤었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뭐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웃사이더를 간접적으로 한번 한 적 있지 않나요? 형 커리어 중에서? 내가 가사에는 쓴 적이 아마 없을 거고, 근데 내가 예전에 개화산 크루라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개화산에 있는 작업실에서 같이 랩하던 친구 중 한 명이었어, 아웃사이더가. 그 신옥철이지, 본명이. 옥철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랩을 빨리 하기 전이었어. 그래요? 그때는 이름이 아웃사이더도 아니었고, 이제 너무 오래돼서 랩 네임은 까먹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개화산에 있는 작업실 지하에서 이제 막 그런 주로 10대들이었지. 랩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프리스타일하고 같이 곡 만들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사진처럼 기억나는 장면은 그 지하 작업실에서 걔랑 같이 프리스타일 랩을 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인연이 있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랑 동갑이고 친구고. 그 빠르게 랩하기 전에는 좀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좀 묘사를 해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는 심지어 톤도 하이톤이 아니었고 약간 로우톤을 구사했고. 와. 그래서 막 오으 막 이렇게 랩했었어. 그리고 그렇게 막 스피디하게 랩하지 않았었어 그때. 그때 뭐 제가 알기로는 투팍 듣고 이제 힙합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았던 시기가 아닐까 그러면. 그럴 거야 아마. 투팍도 로우톤이니까. 그래서 그때 로우톤이고 그렇게 스피디하지 않게 랩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작업실에도 안 오기 시작했고, 걔가 원래 있던 크루였나 뭐가 있었는데 거기도 나가면서 음악적 변화가 필요하다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웃사이더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나는 되게 놀랐지.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너무 다른 스타일. 그러니까 톤만 바뀐 게 아니라 막 랩 속도도 바뀌고 이러니까. 그래서 나는 얘가 뭔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지. 근데 이제 좀 그 간극이 너무 크잖아 이제 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랑 프리스타일 하고 같이 작업실에서 얘기하고 작업할 때랑 갑자기 어느 날 마주한 그 형 기준으로 이제 신옥철의 모습이 엄청 빠른 랩을 구사하니까 그때 뭔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좀 궁금해. 저 같으면은 뭔가 일단 되게 웃음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뭐지? 약간 도파민 뿜뿜 터지는 것처럼.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제 아웃사이더로 걔가 활동을 이어나갔을 때는 좀 내 입장에서는 저거 아닌데 옛날 스타일 좋은데 왜 바꿨지? 이런 입장이었어.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는데, 근데 걔의 어떤 영향력을 내가 체감했던 거는 내 군대에 있을 때 걔가 한창 잘 나갈 때였어. 이제 막 차트인 하고 막. 근데 나 랩한다고 그러니까 선임들이 그럼 너 아웃사이더 랩해봐.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아웃사이더 랩을 따라할 수 있으면 랩을 잘한다 같은 그 일반 사람들의 어떤 인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랩한다 그러면 다 너 그럼 아웃사이더 뭐 외톨이 랩 따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얘가 지금 인기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때 이제 체감을 했었지. 근데 그때 좀 알고 계셨나요? 손님들이 이제 형이랑 그 아웃사이더 형이랑 이제 같이 동갑 친구고 아는 구면이고 같이 작업실에서 막 프리스타일도 했었고 이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모르는 상태로 했을 거야. 왜냐면 내가 아마 군대에서는 아웃사이더랑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그때 나도 어쨌든 그때도 팔로알토로 활동을 하고 있던 상황이니까 뭔가 그 어떤 힙부심이 있으니까 뭐 쟤랑 친해요 이런 티를 안 냈었지. 그렇군요. 그렇게 좀 흘러갔던.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형께서 걸어오셨던 디스코그래피를 보면은 꾸준히 항상 좀 힙합을 고집을, 그러니까 형만의 기준의 어떤 힙합이 있었고 아웃사이더 형이 이제 전국적으로 히트송을 보유하게 됐던 건 사실 그 외톨이. 네, 외톨이나 뭐 남자답게도 있었고 약간 음악 중심이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어떤 정말 가수로서의 어떤 모습이 좀 더 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형의 기준에서 래퍼의 모습이 좀 저는 그 시기가 있다 보거든요. 어떤 쇼미더머니도 일종의 방송이었고 그리고 형처럼 이제 그 이런 스트릿에서 힙합 활동을 하면서 이런 공연을 하시던 분들은 엄청 걱정도 많이 하고 반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쇼미더머니 1, 2 때.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어떤 아웃사이더의 내 친구의 시점으로서의 모습으로서는 또 한편으로는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래퍼로서. 나는 일단은 음악적으로는 그 당시 그니까 아웃사이더의 그런 프라임 타임 때 음악적 활동을 별로 좋게 보진 않았지. 왜냐면은 뭔가 뭐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뭔가 라임을 안 맞추네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했고 옥셔리가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가사 쓰면서 자기가 의도한 라이밍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기엔 그랬고 그리고 어떤 그런 태도적인 면이나 어떤 막 그런 아웃핏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랩 테크니션을 떠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힙합 아닌데 저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나는 이제 어렸을 때 같이 프리스타일을 하고 이런 이제 동갑내기 친구였으니까 그냥 뭐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쉬움 같은 거였고 그리고 이제 아웃사이더가 그때 영향력이 진짜 엄청났잖아. 그때 뭐 랩한다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아웃사이더 랩 따라 하면 뭔가 랩 잘한다라는 수준으로 대중들이 인식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 정도 영향력이 있으면 좀 막 그때 또 특히나 막 20대 뭐 초중반 이럴 때니까 막 우리가 그 좋아하는 힙합의 그런 모습을 저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강했고 그리고 오히려 쇼미더머니 걔가 원인가 2인가 이제 프로듀서론가 출연했었잖아. 맞아요. 근데 그때는 나도 쇼미더머니라는 방송에 대한 반감이 있긴 했지만 방송을 실제로 잘 안 챙겨봤고 그때 뭐 예를 들면 뭐 테이크원 무대가 쩔었다더라 이러면 이제 그냥 클립으로만 보는 정도였고 그래서 걔가 그때 뭐 무대에 막 뭐였지 막 국악 그런 사람들 같이 나와서 하고 막 이랬던 그 기억만 나는데 그때는 이미 그러니까 걔가 쇼미더머니를 나오기 전부터 이미 되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쇼미더머니에서 그런 행보는 그냥 뭐 아웃사이더는 늘 좀 저런 힙합적이진 않지만 좀 당황스럽지만 저런 걸 하는 애지라는 게 이미 이제 인식이 돼 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를 돌이켜 보면은 좀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이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자 욕심이었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근데 어렸을 때부터 걔가 힙합을 자기가 대하는 태도나 자세 같은 게 늘 달랐었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인스타그램도 없었고 뭐 그 당시에 싸이월드 세대도 아니었고 더 그전 세대였단 말이야. 그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자기 생각을 올리고 막 이랬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어렸을 때 걔가 거기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은
막 저는 신해철 좋아하고 김동률 좋아하고 뭐 그리고 자네는 랩으로 뭐 어떤 걸 하고 싶고 이런 게 그러니까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보편적인 그런 거랑 좀 다르다고 느껴졌어. 물론 나도 이제 신해철 좋아하고 김동률 음악 즐겨 듣고 이러긴 했지만 그래도 래퍼로서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거는 좀 달랐거든. 근데 아웃사이더는 좀 그 음악으로서도 자기가 좀 다른 거를 해보고 싶은 어떤 욕심이 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람 자체는 진짜 나이스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뭐 걔의 어떤 음악적 행보가 아쉬웠지 난 걔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막 저 새끼 뒤져야 돼 막 이런 생각은 안 했지. 그러면은 요것도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어쨌든 빠름과 그 테크니션 그러니까 속도가 주는 어떤 쾌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조금 공감은 하실 것 같아요. 그 어떤 맥락인지 빠른 걸 좀 추구하는 것. 근데 그게 이제 음악적으로서에도 그렇고 뭔가 질주 본능이라고 하는 그런 뭔가 카 레이싱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빠른 거를 갈망한다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웃사이더 형이랑은. 근데 이제 가오가이 형께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과 그 지적이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루브가 형성이 안 된다. 그루브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래도 가오가이 형 쪽 생각을 하고 있고. 나도 사실 가오가이도 그때 좀 욕을 많이 먹었지만 사실 가오가이가 한 말이 맞는 말이라고 나도 생각해. 그리고 아웃사이더의 스피디한 랩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왜냐면은 아웃사이더도 그 당시에 즐겨 들었겠지만 나도 그 당시 미국의 트위스타라는 래퍼나 뭐 본떡스 앤 하모니 그런 멤버들이 되게 스피디한 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아웃사이더가 구현한 거랑은 달랐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이밍이 다 있었고 그리고 말 그대로 가오가이가 당시에 몇 년 전에 이제 주장한 대로 그루브가 형성이 되고 근데 뭔가 아웃사이더는 그냥 빠른 말 같은 느낌이지 내가 판단하기에는 뭔가 그런 그러니까 랩이 갖춰야 될 조건들 그런 것들이 좀 갖춰지지 않은 채로 그냥 빨리만 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러면은 그리고 뭐 여전히도 솔직히 얘기하면 뭐 비슷한 생각이야. 그러면은 같은 궤로 좀 비슷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조광일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조광일님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뭔가 파열음 에 대한 연구를 좀 되게 많이 하셨고 거기서 조금 그러니까 아웃사이더 형의 랩이 분명 또 매력은 있어요. 매력이 있고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이 따라 불러보려고 노력했고 근데 뭔가 분명히 부드러움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조광일님은 타격감으로 좀 이어지려고 하는 근데 두 분 다 정말 빠르잖아요. 그렇지. 둘 다 빠르지.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또 조광일님을 이제 또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래퍼로서 이게 참 공교롭게도 조광일이라는 래퍼를 초창기에 발견한 사람이 또 나거든. 그러니까 좀 뭐 조광일이란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 알려진 거지만 네네. 그 초창기에 나랑 헉피랑 누리코랑 그 P2P라는 거기서 유튜브를 했었어. 거기서 했었구나 그 형들이랑. 근데 거기서 헉피가 조광일을 이제 조광일이 직접 이메일을 보낸 건지 아니면 조광일 지인이 보낸 건지는 내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이메일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음악을 보내면은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서 몇 명씩 골라와서 촬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헉피가 조광일을 골라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빠르게 랩하는 사람이 몇 년째 없는 상태였어. 그래서 그 고개사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였는데 그걸 듣자마자 너무 오랜만에 이런 스피디한 랩을 들으니까 나도 진짜 거기서 깜짝 놀란 거야. 와, 이런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어린애가 이런 걸 하고 있지? 그리고 이 딜리버리랑 이런 게 너무 정확해가지고 막 시작부터 그냥 막 졸라 빨리 해버리니까 그래서 야 이거 이런 게 너무 수년 동안 없었으니까 너무 신선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유튜브에 이제 P2P에 소개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것도 조회수가 꽤 나왔고 그리고 역시나 뭐 사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무언가를 누가 하면은 사람들은 결국 거기에 열광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조광일도 고개사로 확 하입이 됐고 그래서 뭐 굳이 아웃사이더랑 비교하자면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가 사실 둘의 음악을 그렇게 많이 들어본 건 또 아니니까. 왜냐면 또 내 취향과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여기서 막 디테일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나도 이게 공교로워. 왜냐면은 P2P에서 나와 헉피가 소개한 걸로 좀 알려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쇼미더머니 내가 누구 거 피처링이었지? 갔을 때도 이제 조광일 만나고 막 거기서도 이제 막 사람들이 뭐 형이 좀 이렇게 하입 시켜줬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데 참 그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 복잡한 마음이 나의 취향은 들더라고. 아니지만 반가웠었는데 그 리액션이 마치 그 뭔가 환호에서 띄워준 듯한 느낌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막 마음속에 내 취향은 또 아니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그 친구가 또 그런 테크니션을 만들기 위해서 뭐 노력을 엄청 했다고 들었거든. 뭐 거의 이빨이 빠질 수준으로 연습했다고 맞아요. 하니까. 근데 맞아요. 뭐 그런 노력을 사실 내가 또 폄하할 순 없잖아, 인간적으로. 저 뭐 노력을 폄하하는 거는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사실 촬영을 이제 형이랑 하기 전에 또 갑자기 문득 생각난 게 어떤 이 그루브감이랑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 제가 되게 자주 이제 연락하는 아티스트 중에 릴과이라는 예, 그 형이랑 계속 연락하는데, 형이 그 붐베으로 가득 찬 앨범을 낸다 9월에.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 이제 며칠 뒤에 팔로 형이랑 또 오랜만에 찍는다. 나 진짜 너무 고마운 형이고 진짜 여전히 오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너 보니까 지금 릴구압이 만든 거 릴구압 차고 하고 있네. 있어요. 네. 이게 요즘 또 멋있더라고. 일본에서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네, 이게 요새 좀 유행이에요. 아, 그래? 이게 이제 치토라는 알지. 그래피티 아티스트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영감 받아서 만든 거고. 그니까. 네, 저 이번에 치토 1시간 인터뷰 찍고 왔어요. 파리 패션 그래? 가서. 네, 직접 받아온 거예요. 아, 진짜. 네, 모자도 사인 받아서 직접 받고. 오. 근데 어쨌든 릴과평이 이제 팔로 형이랑 찍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답장했냐면 쪼개지 않는 형. 그래서 제가 뭘 쪼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에 쪼개지 않는다는 건지 박자를 쪼개지 않는다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릴과평이 뭐라 했냐면 둘 다요 라고 한 거야. 그렇지. 내가 뭐 하하하 웃지 쪼개진 않지. 잘 네. 웃을 때. 그리고 쪼개는 음악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며칠 전인가 릴구압이 자기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어. 내가 이제 붐베 앨범 낸다는 소식을 보고 그거를 스토리로 리그램하면서 뭐 쪼개는 랩하지 않는 형 뭐 이렇게 올렸었어, 실제로 또. 저 그게 이제 리스펙 의미로 한 거고 뭐 형이 한창 에어플레인 보이랑 릴과브로 이제 한창 언더그라운드 랩 할 때도 형이 많이 막 피처링이나 이런 것도 도와주시고 한 것도 네. 릴구압이랑 그 제이코랑 합작 앨범에 내가 하나 같이 했었지. 네, 그 곡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해서 아무튼 이제 쪼갠다라는 개념과 이 속도감, 그러니까 쪼개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자기 거를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전 좀 이해를 했는데 네, 형이 글 들으셨을 때는 릴과비 얘기하는 쪼개지 않는다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은 뭐 내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랩 취향인 게 맞고,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큐티비라는 래퍼를 좋아하는 것도 되게 그 미니멀의 미학을 잘 보여주는 래퍼고, 그리고 내가 기회가 되면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잘하는 랩은 막 박자를 잘 쪼개고 막 남들이 막 못 따라하는 박자를 타고 이런 것만이 좋은 랩이 아니라 비트를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 음악적으로, 그리고 랩을 하지 않는 그 랩과 랩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 공백에서도 그루브감이 형성될 수 있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좋은 랩이다. 그런 거를 늘 주장했고, 그리고 나도 그거를 위해서 늘 노력을 하고, 그리고 늘 연구하고 연습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랩 내가 뭐 내 커리어에서 아예 쪼개기도 했지. 랩을 쪼개기도 했다니까. 여러분 박자를 쪼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다모임 단체곡의 중이병이라는 벌스의 마지막 벌스를 내가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애들이 형이 마지막 벌스에 막 타이트하게 막 좀 박자 쪼개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해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저스티스랑 만든 포도유스 앨범에서도 몇몇 트랙들 막 졸라 쪼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워딩을 많이 넣어서 랩을 했고 그런 곡들이 종종 있어. 근데 이제 어쨌든 박자를 쪼개든 뭐 느슨하게 랩을 하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힙합 음악이고 리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그루브가 당연히 형성돼야 되고 그리고 그 빠른 워딩 안에서도 라이밍이 얼마나 재치 있고 적재적소에 단어와 내용에 맞게 들어가느냐 이런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나만 이건 내 개인 의견이 아니라 그냥 랩에선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뭐 내 취향은 좀 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쪼개지 않는 랩인데 그 그루브가 형성되고 비트를 얼마나 음악적으로 잘 해석하느냐가 내 취향이긴 하지만 나도 어쨌든 20년 넘게 음악을 하고 랩을 하면서 다양한 거를 시도하는 게 또 내 재미이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박자를 빨리 타든 느슨하게 타든 그루브감과 라이밍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힙합에서의 랩이다. 저 갑자기 좀 그런 괴로 생각나는 거는 형이랑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아티스트라고 보는데 더 콰이엇 형이 참 그 미학을 잘 지키는 아티스트 같아요. 그렇지. 어떤 비트든 자기가 그 그루브감을 정말 완벽하게 딱 만들어낸 아티스트라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로 이제 이어지면서도 생각나는 건데 그럼 현재 이제 힙합 사운드는 항상 섞이고 바뀌고 힙합의 형태는 바뀌잖아요. 예. 그 지금 아티스트들이 펀칭으로 이제 곡을 조금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여러 개를 찍어내는 그 현상에서도 이 기준과 미학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요? 나는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래퍼들이 다 내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이미 음악 안에 있다고 나는 느껴지고 그리고 근데 이제 막 시대가 바뀌면서 막 오프비트 랩 그리고 막 묘하게 박자 앞으로 당겨가지고 막 킥 첫 박 들어갈 때 랩이 딱 안 들어가고 막 좀 급하게 들어가면서 킥이 좀 늦게 들어가고 막 이런 음악도 되게 많잖아요 요즘. 근데 나는 그런 것도 다 그들의 미학이고 그러니까 박자를 어떻게 또 재밌게 타서 음악적인 어떤 쾌감을 주느냐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리고 특히나 요즘 웨스트코스트 래퍼들 미국의 래퍼들 보면은 다 그 오프비트로 랩해가지고 막 되게 빠르게 박자 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켄드릭이 막 GNX 딱 그 에라 때 그런 어떤 박자를 시도했고 왜냐면은 켄드릭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뭐 옛날로 따지면은 E40 같은 래퍼가 이미 그런 거를 했었고. 그래서 그것도 다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다 인플루언스가 영향이 뿌리가 있는 거여서 지금 미국의 래퍼들도 다 어렸을 때 뭔가 듣고 자랐을 거고 근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 응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주장하는 거랑 다 같은 궤에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다 라이밍이 있고 되게 그루브가 형성되고 자기들만의 박자를,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듬이 다 있잖아. 그러면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포맷과 이런 미학 그리고 형만의 그 디시플린이 있는 건데 그 원리 원칙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만약에 형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이제 어떤 비트가 주어진 게 숙제가 뭐 레이지거나 뭐 저지거나 아니면은 뭐 요새 애틀랜타 트랩이든 뭐 또 복각된 것들이 좀 유행 많이 하잖아요. 옛날 그 시카고 사운드 막 DJ 태그 엄청 들어가니까 그런 형태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다면 하겠지만 여기서는 형이 좀 어떤 그림으로 좀 그려질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주문이 왔을 때는 어떤 자세로 좀 임하실 것 같은지 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나온 정신건강 앨범에서도 나 나름대로 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시도를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저지클럽 그 드럼 패턴으로 만들어진 곡이 해가 떠라는 곡이고 그게 이제 저지클럽 쿵쿵쿵쿵쿵 이걸로 시작하다가 이제 중간에 트랩으로 바뀌고 이러다가 다시 저지클럽으로 돌아가고 이러는데 거기에도 내가 랩을 했었고 그리고 그 뭐 우리 인생이라는 곡이나 거짓말이라는 곡은 또 펀치인 방식으로 내가 녹음을 했어 실제로.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래도 그 힙곤이다 보니까 늘 내 벌스를 원테이크로 했어. 그러니까 8마디 16마디 연습
해가지고 뭐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테이크 다시 따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는 뭔가 이제 리얼 MC다 하면은 뭔가 원 테이크로 해야만. 그래서 막 요즘도 가끔 그런 이제 녹음물들이 있는데 외국에 이제 예전 녹음물들 래퍼들 녹음을 보면 막 원 테이크 이러고 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원 테이크에 끝낸 거야. 약간 이거를 이제 개런티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뭔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습돼 있으니까 계속 거의 원 테이크로 거의 90% 작업물을 원 테이크로 녹음하다가 근데 요번에 할 때는 좀 나도 펀치인으로 된 음악들 나도 좋아하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비트는 딱 내가 펀치인 하는 방식으로 랩을 만들기에 딱 좋은 비트였어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나도 내 음악에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레이지 비트에는 좀 내가 안 그려져. 왜냐면 내가 내가 내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 레이지 그 음악이라는 거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레이지잖아. 진짜 그 반항심과 막 진짜 그 어떤 락 스피릿 같은 거를 갖고 이제 막 해야 되는데 내가 40대 이제 중반으로 가는 사람이 그 정도의 어떤 반항심도 없고 근데 그건 진짜 그 젊은 스피릿으로 특히 10대 20대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막 트리피 레드처럼 거의 레이지를 막 스타일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근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레이지 비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그림이 안 그려지지만 뭐 저지 클럽 비트나 그런 우리 인생 같은 그런 비트들은 뭐 그냥 내가 그동안 들어온 힙합의 어떤 그 감성과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내 기존의 테크니션과 새로운 걸 잘 섞으면은 내 바이브와 내 내용으로 거기에 내 랩을 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레이지는 안 그려져. 그리고 하이퍼팝 이런 것도 좀 안 그려지고. 그쵸. 또 부를 것 같지도 않긴 해요. 그러니까 나를 일단 안 떠올리겠지. 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테이크 그 얘기에서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그거를 소화를 해내시는 분들이 보통 라이브 퍼포먼스가 굉장히 탄탄하고 좋다고 느꼈고 제 주변에서는 여전히 그런 방식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아티스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오엔 형이나 아니면은 양홍원 님이나 보면은 다 원테이크 준비 달달달 외운 다음에 여러 번 다시 준비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들은 항상 라이브 잘한다라는 얘기를. 네. 그렇지. 왜냐면은 원테이크가 습관이 되면은 확실히 공연에서는 무조건 원테이크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해. 저 또 라이브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음원보다 라이브에서 빛이 나는 아티스트가 제레미 퀘스트. 아 그래. 이렇게 벌스 시작부터 훅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마이크를 주는 적이 없어요. 그냥 노래방에서 부르듯이 그냥 완전 다 하는구나. 가사를 달달달달 한 다음에 이제 놀라서 이제 JQ 형한테 물어봤죠. 와, 형 라이브 뭐냐 그러니까 래퍼야. 그렇지. 뭐 너무 당연한 말을 했네. 나 래퍼야. 그리고 나 나이 많아. 그렇지. 제레미 캐스트 이제 구력이 있지. 네. 나 땐 나 이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레미 캐스트 세대도 무조건 라이브는 이제 잘 소화해야 되는 세대였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약간 좀 비교적 최근 얘기로 한번 싹 넘어와 보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인데 형께서 그 리치이기 얘기를 좋아하실진 모르겠어요. 괜찮아. 나 근데 딴 데서 최근에 언급 좀 했어. 네, 근데 리치이기가 좀 네, 저도 좀 응원하는 동생이었고 밥도 많이 사줬던 동생이고 저는 뭐 아예 모르는 사이다 막 이렇게 손 떼는 그런 그림도 저는 하지도 않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런 아티스트들이 주변에 좀 있었어요. 동생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엮이면 뭔가 그림이 자기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딱 손 떼는 그림들이 좀 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게 멋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약간 형께서는 입장문을 아예 발표를 하셨어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갔던 상황이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됐던 어떤 뭔가 형만의 그 입장을 이렇게 발표하게 됐던 계기나 전말들이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일단은 이것도 통통배와 그
털보는 낯설 중이었나, 철현이와 성견이었나, 어쨌든 거기서 언급했는데 좀 짧게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나는 그 소아성애적인 가사를 내가 그냥 조용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왜냐면 내가 지금 40대 중반으로 가는 래퍼이고, 그리고 내가 그 입장문에서도 썼지만 내가 음악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나를 봤을 때 내 친구들 중에 지금 초등학생 아들이나 딸을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도 만약에 애를 낳았으면은 초등학생일 텐데 그 가사에 대해서 내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만히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뭐 위치기랑 저 상관없어요 이런 입장이 아니고 나는 그런 것들을 옹호하지 않는다. 당연히 옹호하지 않고,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뭐 존재하잖아, 대한민국에.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걔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잖아. 책임을 리치이기는 진 거고.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 입장을 밝힌 거야. 그리고 어쨌든 내가 리치이기 그 곡에 피처링한 그 앨범은 아예 그런 내용이 없고, 뭐 소아성애적이랄지 뭐 일배적으로 느껴질 만한 가사가 없는 앨범이고, 내가 참여한 곡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앨범이 그런 앨범이라는 걸 난 애초에 리치이기를 통해서 들었고, 그 내가 피처링한 트랙도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할만하겠다 해서 한 거고. 왜냐면 되게 힙합을 사랑하는 20대 20살의 그 어떤 작품이라고 난 생각했거든. 그리고 내가 hen즈에서 보잭이 나한테 소개시켜줘서 처음 만났고, 그때 짧은 대화를 나눴을 때도 힙합을 되게 좋아한다고 느꼈어. 그래서 나는 뭐 당연히 이제 그 킴보랑 냈던 앨범 듣고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은 받았지. 근데 그 정도의 온도는 요즘 인터넷에서 어린애들 다 하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가볍게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 공격하는 논리 중 하나는 내가 용주라는 내 불알 친구랑 그 당시에 나왔던 그 골 때리는 힙합 곡들 내가 가사 읽어주는 걸 했단 말이야. 그 용주는 그냥 릴스 봤어요. 언론인이니까 네, 그런 거 이제 평소에 안 들으니까 골 때릴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걔 리액션 보고 이제 그거를 찍어 써서 너 이 새끼 리치이기 일벤 거 다 알았는데 이제 와서 잡았대? 약간 이게 논리인데 나는 지금도 리치이기가 일배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그거의 선이 이제 넘다 보니까 그랬다고 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한 거는 내 탓이지 뭐 리치이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나는 더 컸던 거는 그 어떤 소아성애적인 가사였어. 그거는 나 진짜 그 사건이 터지고 알게 됐고,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잠시 고민했던 거는 사실 내가 입장문을 올리면은 평소에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관심 없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욕할 게 너무 뻔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욕바지를 하기 위해서 이걸 올리게 되는 꼴인 게 너무 싫었는데, 그래도 나도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좋은 면들을 보고 내 음악 혹은 나라는 퍼스널리티를 믿어주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실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제일 컸던 거 와이프가 나보고 역겹다고 그랬어. 가장 너무 크다. 그러니까 와이프도 뭐 내 평소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관심이 없는데 이게 일이 커지는 걸 자기도 감지해서 찾아보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역겨운 거야. 그냥 한 명의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느껴지기에는. 그래서 그때 마라샹궈 같이 먹고 있는데 오빠 솔직히 좀 역겨워 이러는 거야. 아니 뭐 그런 애랑 팟캐스트를 찍고 뭐 음악을 도와줘, 뭐 아무리 후배라고 그래도. 근데 그게 제일 컸지. 그냥 솔직히 댓글은 잠깐 순간 기분 나쁘지 막 이렇게 막 빡 안 오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면전에서 내가 늘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크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복합적이어서 입장문을 냈는데, 뭐 주변에서도 형 그거 왜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고민한 지점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반응 예상했을 거라고도 생각은 했어요. 그런 주변 반응까지도 생각은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거 나 그냥 안 올리고 지나가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서 나는 그거를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형을 위한 선택이었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선택이 제일 컸고, 그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나는 진짜 너무 당당한, 그러니까 나는 더 콰이엇이 지금까지 입장 안 밝힌 거는 너무 공감하거든. 나도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걔가 잘못한 게 없거든.
그리고 뭐 5월 23일에 뭐 5시 23분에 공연 시작하고 52,300원 이거 어떻게 알아? 아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그까지 그냥 어떻게 연락 와서 그래 공연 도와줄게 이거죠. 맞아. 그리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아는 사람은 일베 아니면 노사모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냥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어떻게 자기 친구 생일도 까먹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지. 그래서 뭐 나도 그 입장문을 올릴 때 고민했지만 어쨌든 나의 어떤 도덕적 양심, 그 소아성애적인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내 팬들 중에 혹시나 실망할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어떤 후배 아티스트가 뭐 최근에 만약에 하이브를 받아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이런 캐릭터로 가는구나 하고 연락 와서 뭔가 할 때 얘가 과거에 10년 전에 했던 사클까지 다 문제가 있는 얘인지 이렇게 뭐 AI로 검색한 거 나무위키를 보진 않잖아요. 그냥 그거 아니 누가 찾아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거예요. 저도 어떤 게스트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질렀던 사람이고 사실 뭐 깜빵에 몇 번 갔다 왔던 사람이고 이것까지 알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언더 래퍼들을 많이 그렇지. 이제 컨텐츠를 찍어 왔으니까.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과거를 갖고 현재의 그 사람을 속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가장 위험하고 아니 누구나 어떤 흑역사는 있잖아. 다 있죠. 그리고 물론 그런 건 있지.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논리로 따지면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누구나 시행착오가 있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나아지려고 하잖아. 그리고 나는 그리고 뒷조사 당연히 안 하지. 난 리치기를 처음 그 hen즈에서 만났을 때 얘 왜냐면 내가 그 전에 이준석이라는 곡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으니까 그냥 어그로꾼인가 보다. 얘가 뭐 힙합 좋아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요즘 뭐 힙합 그냥 어리면 다 좋아하잖아. 그냥 어떤 그냥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냥 어그로하는 그런 그냥 뭐 골 때린 앤가 보다 했는데 만나니까 막 힙합 되게 사랑하는 거를 나한테 이제 어필을 하고 그 어떤 기운이라는 게 그렇게 막 쎄하거나 존나 이 새끼 음침한데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 그냥 일반적인 20살 애였어. 그냥 랩 좋아하는. 그래서 나는 그걸로 걔를 평가하고 피처링 부탁하고 싶어 해서 곡 들어보니까 비트도 내가 랩하고 싶은 비트고 가사도 재밌는 거야. 그래서 해야겠다. 재밌겠다. 이래서 한 거지. 내가 무슨 뒷조사를 어떻게 해. 근데 해마다 그런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고 그런 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후배들이 이제 형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 지금 나오는 모든 래퍼들이 사실 형들의 음악을 듣고 자란 세대들이 영향을 받았을 텐데 당연히 피처링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한테 그런 제안이 올 때마다 그럴 순 없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그렇지. 그때마다 얘가 깨끗한 얘인지 그간에 내 이 회사도 운영해보고 회사 들어갔던 수많은 뭐 관상학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지. 이 새끼가 쎄한 새끼인지 아닌지 막 그렇게까지 막 뭐랄까 전문 용어라 표현할까요? 후다를 따본다라고 하잖아요. 뒤에서. 네.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제 말은. 맞아. 네. 그렇지. 그거 피곤하지. 그냥. 그리고 음악인들은 기본적으로 좀 순수한 구석이 있어서 그냥 자기가 감정이 끌리거나 어떤 느낌을 받으면 그냥 함께 합본하는 거거든. 네. 그냥 음악이라는 게 그렇잖아. 저도 그거 그림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떤 뭐 그래피티가 됐든 순수 미술이 됐든 요새는 그 화가와 화가 혹은 그래피티 아티스트와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이렇게 협업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엄청 극적인 정치적인 어떤 신념을 갖고 있다던가 혹은 좀 굉장히 좀 메시지가 너무 센데 싶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려진 어떤 미적인 감각이나 이런 게 만약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곧 나는 얘랑 퍽깃을 해서 얘 의견을 존중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뭔가 리치 이기가 그건 당연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좀 안타깝다라고 본다면 형이나 저처럼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겪는 그게 아니라 너무 어린 나이에 겪는 거다 보니까 아마 심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예. 근데 그것도 하나의 서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사람 지금 요새 여론 안 좋네 하고
이렇게 손절치는 그 행위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존나 멋없어요. 그치. 그거야말로 정말 그 사람을 징검다리처럼 여기는 거고, 근데 뭐, 그것도 굳이 어떤 관대한 마음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은 뭐 존나 멋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어린 애들이 겁나 쫀 거지. 이제 그 손절 친다는 감정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기적인 걸 수도 있지만 자기가 쫀 거야. 얘 묻으면은 내 커리어 좆될 수도 있겠네 하면서 내치는 거니까 나는 사실 그냥 쫀 거라고 생각해. 네, 쫀 거죠. 사실 큰일 안 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마브가 존나 멋있었던 게 그 빅나티님이 또 지금은 또 갑자기 승리자는 빅나티 뭐 이렇게 됐잖아요. 뭐 대학공 이렇게 많고 하는데 또 그 당시에 이제 마브와 빅나티는 사전에 앨범을 제작을 해놓은 게 있었고 발매 날짜를 잡힌 거를 미룬다는 건 뭐 마브도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우리 한 거는 그 상관없이 내자. 한 거는 우리는 아트를 한 거니까 그 모습이 그냥 저는 이게 맞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맞아. 그러니까 뭐 나도 40대인 사람으로서 뭐 나도 여러 가지 뭐 내가 늘 옳은 선택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 드는 생각도 그거야. 그냥 내가 그러니까 꼭 음악인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꾸준히 밀어붙이면은 많은 시련들이 있지만 결국에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잘 하고 있다면은 인정받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내 주변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를 보고 뭐 음악을 하다가 중간에 음악을 하지 않고 다른 삶을 살면서 어떤 자기의 이 선택을 믿고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에 뭔가 빛을 발하는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진짜 너무 그 깃털같이 살지 않아야겠다구나라고 스스로한테 좀 되새기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자기 줏대가 있고 자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높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전에 형한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4년 전, 3년 전에 무조건 새 걸 해야 된다. 거기에 좀 미쳐있을 때 형을 만났었던 것 같고 기억으로. 그리고 그 모습을 저는 형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시간이 계속 해가 쌓이면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져 가는 저를 보고 또 형이 그런 모습 보인다고도 얘기해 줬었던 거 기억이 나고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주장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언더래퍼 애들이고 형 때도 있었던 현상 같은데 야 엊그저께 플레이보이 카티 이런 앨범 했는데 내가 그거 가장 빨리 했어 한국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카피를 가장 빨리 했다? 그거 존나 병신 같은 얘기거든요. 생각해보면 누가 카피 더 빨리 하고 이거 근데 이게 힙합 지식력 배틀인 건데 사실 그 자존심이 나타나는 건 결국 나라는 아티스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모방에 대한 부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뭐 저도 뭐 빌섹스 형 만나면 많은 생각들이 이제는 좀 정립이 됐는데 로컬라이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냥 그건 자기가 자기 음악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요새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현상들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표명을 막 깊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형들 세대는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 진리가 있어야 형 나이가 돼도 계속 자기 앨범과 자기 음악을 하고 자기 팬들과 소통을 하는 건데 계속 따라가기만 하는 앨범을 내는 아티스트들이 주라는 거죠. 제 얘기는. 네. 근데 그게 참 그러니까 뭐 나도 겪은 거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도 수없이 많이 봐왔지. 근데 결국에는 딱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아기 때 딸이면은 엄마 립스틱 몰래 막 발라보고 막 엄마 뭐 옷 입어보고 막 아들이면 아빠 막 정장 입어보고 이런 거고 사춘기 시절로 가면은 동네에 뭐 멋있는 형 혹은 뭐 학교에 멋있는 일진애 그럼 걔 따라하고 싶은 거야. 자기도 막 괜히 그러니까 일진애가 팔자걸음 하면은 자기도 팔자걸음으로 걸어보고 뭐 침을 이렇게 막 이빨 사이로 뱉고 혀로 튕겨서 뱉는 거 혀로 튕겨서 뱉고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미국 힙합 멋있는 애들 따라하는 어린 래퍼들의 심리가 사실 정확히 똑같은 거고 나도 똑같이 생각하거든. 야, 뭐, 누구, 뭐, 그거 내가 한국에서 먼저 했어. 이거 진짜, 나 제일 잘 뺏기는 새끼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병신 같은 거야. 존나 병신 같아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 그 로테이션이 계속 반복돼. 그걸 겪다가 이제
뭐 너나 나처럼 그게 존나 부질없는 거구나라고 넘어가면은 또 어린 새로운 누군가가 등장해서 그 질환을 또 해. 그러니까 나는 이 로테이션을 몇 번을 보니까 나도 그러겠지만 뭐 빌 형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우리 또래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 지쳐가지고 신경도 쓰기 싫은 거야. 내과 하기도 바쁘고 지금 내 가정 챙기기도 바쁘고 그리고 그 몇 바퀴 보면은 이제 그냥 알았어 니네 알아서 해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아예는 그냥 또 그러고 있네 이런 마인드군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게 인터넷의 발달과 SNS의 발달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트렌드를 진짜 예전에는 막 옛날에는 막 옛날 90년대 가요들이 막 외국에 뭐 베껴 오면은 표절한지도 몰랐잖아. 막 몇 년 뒤에 밝혀지고 뭐 여럿 있었지. 뭐 한두 명이 아니야. 그 진짜 엑스제팬 많았는데. 따라한 그 나중에 회자되고 있고 요새 너무 많아. 너무 많죠. 이거는 뭐 한 가지를 한 얘기할 가지 수가 케이스로 없어. 할 수는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만큼 외국의 어떤 새로운 문물을 우리가 접하기 어려웠는데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그 트렌드를 접할 수 있잖아. 바로 따끈따끈하게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이제 곧바로 유행이니까 유행도 진짜 졸라 짧아. 예를 들면 뭐 쇼폼으로 막 이 음악 만들어가지고 뭐 춤추거나 뭐 하는 게 이제 진짜 막 뭐 2주면 끝나고 막 이런 수준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더 애들이 많은 걸 보니까 자기가 빠르다는 거를 이제 더 빨리 보여주고 싶은 애들이 이제 여기서 떠들거나 그거를 이제 빨리 만들어가지고 왜냐면은 이제 막 일주일만 지나도 막 누군가 그걸 재생산하는 수준이니까 빨리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먼저 갖고 왔어 한국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게 기형적인 게 그러면은 예술적인 고찰도 없고 그러니까 꼭 뭐 진지한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운드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것의 미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형태의 어떤 음악 스타일을 나의 식대로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이런 시간들이 다 필요하잖아. 이런 시간들도 짧아지니까 좋은 퀄리티도 안 나오고 카피인데 카피가 원곡보다 구린 확률이 훨씬 높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반복되면은 그냥 멍청이들이 계속 멍청한 음악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무언가를 계속 그냥 똥만 싸는 거야. 맞아요. 계속 똥 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게 기형적이고 위험하다는 거지. 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주는 거는 음악의 어떤 휘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아티스트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곡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라디오든 유튜브든 계속 듣고 싶은 음악을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음악들이나 그런 거에서는 내가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뭐 가정이 생기고 뭐 내 애를 뒤에 뭐 카트에 싣고 이렇게 막 장을 보러 가고 할 때도 듣고 싶은 음악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 그런 음악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들어보면은. 네. 그렇지. 발견하기 어렵고, 근데 물론 나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평생 내 음악이 사람들 귀 속에 들려줬으면 좋겠다이지만 뭐 그렇지 그럴 의도를 갖지 않은 음악들도 존재하긴 하니까 나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모든 예술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자기 식대로 어떻게 소화할지 나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너무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서두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형? 릴스를 해야 음악이 팔린다라는 그런 틀이 생기니까 이게 사실 항상 저는 제 분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릴스 해서 빨리 해서 그 음악만 잘 되고 이렇게 뜰 수 있겠죠. 팔로워 1만, 2만, 3만 쌓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가져가는 게 뭐냐면 모든 아티스트들한테는 저는 그 이미지 소모라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이미지 소모가 HP로 치면은 이 게이지가 있는 건데 만화가 있는 건데 그걸 미리 다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 이제 좀 멋있는 거 해야겠어 하고 이제 뭔가 롤아웃 자체를 예전처럼 막 캡션이랑 그 릴스 열심히 하던 게 아니라 멋있는 아티스트 짜잔 하고 나 멋있지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 되게 그 이상해요. 당황스럽지. 이거 하던 애가 아닌데 그러면은 그때 당연히 트래픽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릴스 보고 좋아요 눌렀던 사람들인데 그렇지. 갑자기 왜 이렇게 똥품 잡아? 근데 이게 가져다 주는 게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만약에 그런 릴스나 뭔가 자극적인 거나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아티스트적인 되게 뭐 비주얼부터 뭔가 롤아웃을 자기가 멋있게 만약에 쌓은 아티스트인데 당연히 더디겠죠. 성장 속도는. 미디어 매체를 타지 않는 이상. 근데 그렇게 촘촘히 쌓은 아티스트들은 그 멋을 이제 읽기가 어려워 아우라를. 근데 그거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스트들. 그냥. 맞아. 이게 뭐 나도 지금 너 얘기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내 세대는 옛날에도 우리 다모임 촬영할 때 막 다모임 애들이랑 얘기했던 건가? 그런 얘기했어. 그 시기에 한창 한국 래퍼들과 마약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고 이제는 그냥 뿅간 상태에서 막 이걸 표현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많았잖아. 그래서 그때 막 우리들끼리 얘기하다가 야 우리 옛날에는 일단 뜨려면 시간 개 걸렸고 이걸로 뭐 얼마나 잘 될지도 뭐 예상이 안 되는 시기였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음악 하는데 돈 안 되면 노가다 뛰고 피곤해가지고 씨발 자기 바쁘고 아니면은 그냥 소주 마시면서 그냥 풀고 끝냈는데 이게 뭔가 이제는 애들이 고생을 좀 안 하는 것 같다. 이거 꼰대 같은 소리지만 고생 안 할라 하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어떤 성취를 얻기 위한 것들이 이런 어떤 좀 병폐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근데 나는 이런 시기도 또 로테이션이 돌아서 내가 요즘 보고 있는 거는 힙합 쪽은 아직 모르겠는데 내가 최근에 들었던 거는 저 메이크원이라는 형한테 들었었어. 성수동에 일본에서 지금 그 하드코어 음악을 하는 밴드가 있는데 내한을 했었대. 그래서 자기가 며칠 전에 공연을 보러 갔는데 이제 큰 뭐 창고 같은 큰 공간을 이제 공연장으로 꾸며서 한 동영상을 나한테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막 사람들이 이제 막 하드코어 막 연주하는데 막 마시핏을, 그러니까 리얼 마시핏을 졸라 하는 거야. 아, 어줍잖은 마시핏 말고. 그 힙합에서 보는 그 마시핏이 아니고 진짜 리얼, 막 이지를 막 졸라 하고 막 무대에 같이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가. 피튀기는 마시핏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이거 진짜 리얼 마시핏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그랬는데 그 밴드가 일본에서 실제로 졸라 잘 나간대. 뭐 몇 명 규모인지는 내가 못 들었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졸라 지금 핫한 밴드인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무슨 4,000명밖에 안 된대. 근데 내한을 했고 내가 본 동영상에는 그래도 적어도 한 500명에서 700명은 꽉 차 있었던 거 같아. 진짜 찐팬들인 거네요. 그 4,000명이 정말 야 4,000명 줄 여기 다 모여봐 하면 진짜 그 4,000명이 온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미 이 얘기를 듣기 전부터 한국에 있는 여러 밴드들 내가 밴드 씬은 잘 몰라서 막 누구다는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데 밴드 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워가 별로 없는데 막 월드 투어 돌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여기서 분석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 숫자가 오프라인이랑 이게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이제 인터넷 숫자가 리얼이 아니다. 인터넷은 그냥 인터넷 세상이고 오프라인 세상은 오프라인 세상이구나를 느꼈고 이런 세상이 될수록 힙합 쪽의 아티스트들도 이제 이거 쇼폼으로 어떻게 어그로 끌어서 단기간에 숫자 올릴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음악인으로서 얼마나 길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집중하는 세대들이 이제 탄생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난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 오히려 이 현상에서 이 힌트를 얻어서 장기적으로 또 활동한 아티스트가 나오겠구나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크리에이터들이나 유튜버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자극적으로 최대한 엑기스 다 뽑아 가지고 뭐 게스트 앉혀놓고 별의별 얘기 다 해서 막 뽑고 뭐 할 수 있죠. 혹은 혼자 생쇼를 해서 그래서 구독자 모이고 뭐하고 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뭔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그게 있지 않은 이상은 그거는 되게 휘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저도 지금 사실 유튜브 5년 했어요 나름. 그렇지. 너도 꽤 했지 이제. 꽤 했는데 저거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저거 하고 있어. 근데 형이 보실 때 제가 막 유튜브로 100만이 돼가지고 막 침착맨님처럼 그렇게 막 하려는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냥 좋아하고 이걸로 다 평생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내가 이거 좋아서 하는 목적이 저한테는 분명히 있거든요. 막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 그냥 어쨌든 제 마음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형이 가져가시는 음악인으로서 평생 음악을 하는
그 태도를 저는 좀 많이 모티브를 딴 거예요, 사실. 나 이것 때문에 잠깐 엑기스 빨아서 자극적으로 막 언더 힙합들 지금 다 이러고 있어. 미쳤어. 뭐 메이저 래퍼 병신이야. 뭐. 그게 이제 1, 2년 차였다고 한다면 그걸 다루고 싶어지지 않는 거죠. 해마다 다루고 싶은 게 다르더라고. 저 나이 차면서.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히 이게 로테이션이 다 돌고 음악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냥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신문물 뭐 SNS든 이런 거를 다 접하는 사람들이 겪는 피로도는 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바로 나는 그 어떤 쇼폼의 어떤 극에까지 달했던 거는 사실 작년까지라고 봐. 그리고 내가 올해 느낀 거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알고리즘이나 이 사람들의 정책 같은 거를 이 사람들이 수정하는 것들을 봤거든, 뉴스를. 그래서 유튜브도 딱 작년 말에 올해부터는 롱폼 위주로 서포트를 하겠다. 그리고 그게 뭐 내가 막 전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 지금 현재 유튜브 대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레거시 미디어들을 자기가 이기겠다라는 어떤 야망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쇼폼에 너무 사람들이 질려 있기도 하고 쇼폼이 과포화 상태가 되니까 유튜브에 이제 롱폼을 만드는 사람들을 좀 서포트를 해줘야겠다였고 인스타그램도 보면은 너도 느낄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작년보다 올해 올리는 릴스들이 조회수가 더 트래픽이 좀 떨어져. 막 예전 작년에 올렸을 땐 좀 더 나왔는데 좀 확실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그게 사실 그 인스타그램 자체가 이제 어떤 정책 방향 의도를 이제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제가 볼 때는 좀 요새 인스타그램이 진짜 뭐라고 표현할까 좀 병신 같은 거를 띄워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좋아요보다 공유수가 많고 지네들끼리 놀리기 좋은 것들 있잖아. 야 얘네 와 크크. 근데 저도 사실 하거든요. 저도 그 뭐였지? 뭐 그 어떤 힙합 페스티벌에서 그 힙합 팬들이 모시핏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살짝 창피한. 근데 그들이 행복했으면 된 거거든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드는데, 근데 이 그 심리를 알겠는 거야. 아 좋아요보다 공유수가 많고 댓글 눌러보니까 아 씨발 이게 지금 현실이다. 근데 인스타가 요새 그런 거를 존나 띄워주는 것 같아요. 뭔가 이 그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좀 약간 뭔가 좀 살짝 덜 떨어진 느낌? 왜 있는 사람들이 뭔가 노력하는 거를 폄하하는 그 자극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제가 그걸 보려고 해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이 계속 그런 것만 나와요. 근데 이게 알고리즘 사람들마다 아마 체감하는 게 다를 텐데 근데 물론 일단 그냥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진짜 1차적으로 자극적인 그러니까 너가 얘기한 이런 거랄지 그냥 뭐 섹슈얼한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막 폭력적인 게 될 수도 있고 1차적으로 자극적인 거는 트래픽이 뭐 인스타그램이 얘네들을 집중 안 시켜주려고 해도 이미 트래픽이 졸라 쌓이니까 어쩔 수 없이 느는 것 같고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인스타그램도 이제는 릴스 영상보다 피드에 집중하게끔 사람들에게 의도를 심고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인스타그램에 어쨌든 뿌리는 결국에 사진 올리던 앱이었고 그런데 이제 사진 올리는 걸로 애들이 너무 릴스만 쳐 올리니까 야 너네 사진도 이렇게 이쁘게 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어.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그 여러 장 올리는 거에 다 캡션도 다르게 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 올리는 거에 좀 집중하게 만드는 의도가 느껴지더라고. 그 원래는 릴스 수익을 줬었는데 그게 진짜 저는 참 달달했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시기가 제가 가장 자극적인 걸 잘 뽑던 때예요. 그게 추금이었어요. 형은 맨날 릴스를 제 거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그 포스트에 대한 것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릴스 안 주고. 그래서 나는 릴스 크리에이터인데 이게 뭐 그러니까. 개 같은 소리지? 아이씨 한 달에 몇백씩 꽂히는 거 개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못 받은 지 꽤 오래됐고 그리고 나서 급부상한 게 제가 볼 땐 인스타 매거진들. 맞아. 각종 매거진들에서 일단은 뭐
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뭐 새끼 손가락이 짧은 사람은 사실 뭐 거시기가 맞아. 크다. 막 이딴 거 그거랑 하면은 뭐 다크 심리학. 다크 심리학, 뭐 공유수 존나고 뭐 여보 자기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알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 지금 포스트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좀 그 혜자 특혜를 받은 건 확실히 그 말씀드린 대로 매거진들 뭐 너무 많죠. 뭐 대페뉴도 있고 뭐 아이즈 매거진. 근데 원래 그 매거진들은 포스트 당에 대한 어떤 매거진 수익을 바라보고 운영하던 그런 채널들은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은 아쉽지. 아니 저 배신감이 그렇지. 그걸로 꿀 빨았는데. 네, 그렇다고 막 멋있는 사진을 아시잖아요. 그 가오가 지배를 해가지고 아웃핏을 맨날 다르게 해서 포스트를 올려야 되는데 항상 좋아요를 받아야 된다고? 이거는 좀 그거 쉽지 않지. 예. 요쯤에서 또 이제 형한테 좀 아까부터 형이 저는 의식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40대로서의 래퍼라고 자꾸 표현하세요. 네.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제 가정과 관련된 지금 뭐 제가 조금 여기 적은 걸로 얘기를 하면은 그 한국 힙합에서 양홍원, 폴로다레드, EK, 딥플로우, 구스범스 등 약간 결혼이나 2세를 낳는 게 뭐 약간 뭐 다들 의도하고 한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뭔가 그게 저는 좀 좋은 영향으로서 유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형께서는 어쨌든 가정을 꾸리신 지 좀 그 이분들 좀 됐잖아요. 결혼한 지 이제 12년 됐지. 근데 2세 발표보다는 그런 거는 좀 없으신지. 나는 2세 계획은 없고 왜냐면 결혼할 당시에도 당분간은 애를 만들지 말자였는데 이제 그 얘기에 시간도 훨씬 지났지만 한 몇 년 전에 2, 3년 전인가는 와이프랑 자식 계획을 얘기를 잠깐 했었어. 근데 그거보다 큰 게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왜냐면은 어쨌든 2세가 생기면은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양보하거나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근데 그럴 자신이 아직 없고 그래서 아직 계획이 없지. 형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뭔데요? 일단은 창작 생활을 계속 하려면은 나의 온전한 그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창작물이 발표되면은 뭐 요번에 이제 7월 8월 클럽 투어도 주말마다 도는데 이런 삶이 쉽지 않잖아. 쉽지 않을 거고 물론 뭐 그리고 와이프도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 부모님한테 맡기기에 양가 부모님한테 맡기기에도 아직 뭐 맡아 주실 수도 있지만 상황이 그것도 뭐 이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왜냐면 내가 강아지는 지금 5마리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 키우는 거랑 애 키우는 거랑은 인간 키우는 거랑 또 다르잖아. 그쵸. 강아지는 나 오늘도 지금 집에 강아지들끼리만 있거든. 가능하잖아. 근데 애가 2살인데 집에 혼자 놔둘 수는 없잖아. 네, 한 진짜 초등학교 좀 고학년쯤 돼야 냅두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도 아직 좀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좀 선뜻 용기가 안 나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막 사적인 것까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고민이 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형이 지금 그 형수님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됐던 그리고 봤던 그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나는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1년인가 동거한 적이 있어. 방배동에 원래 내 집이었고 근데 이제 와이프가 갑자기 1년까지 같이 살게 될 줄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1년을 같이 살게 됐는데 그때 살면서 느낀 게 이 여자랑 결혼해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나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다면 빨리 해야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의 결혼 생활이 좋아 보였나 봐. 어렸을 때 내가. 그래서 나는 그래도 결혼 딱 정년기 때쯤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원래부터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마침 와이프랑 이제 연애할 때 1년 살아보니까 얘랑 결혼할 만 하겠네. 그냥 그 사소한 이런 것들도 잘 맞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지. 그 동거를 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도 당연히 겪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유머 코드가 가장 잘 맞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그거 되게 해요. 중요해. 네, 맞아. 네,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맞아. 네, 지금까지 생각했을 땐 이 여자랑 별거 아닌 얘기를 했는데도 서로 막 깔깔대고 웃으면은 이 여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확실히. 진짜 그 시덥지 않은 소리 하는 코드가 맞아야 돼. 맞아요. 그거 안 맞으면은 같이 사는 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 네, 예를 들어 저는 그 중학생 때부터 아재 개그를 했어요. 근데 그 습관이 이제 31살 처먹고 그대로 하면은 와 진짜 별로다라는 얘기를 주면서 많이 하거든요. 저는 누가 가장 별로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폴로다레드가 와 형 진짜 패고 싶을 뻔했다 방금 팰 뻔했다. 얼마나 별로였으면. 근데 저는 그거에 좋아해주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그만큼 별론가? 근데 한 번 기억나는 게 그 레드레인이 저기 어디야? 지금 뭐 대저택 살 때 말고 지금 홍대 살 때 그 찍은 게 있는데 그때 그런 드립들이 이제 중학교 때 항상 있었던 저만의 그 색깔이에요. 근데 그 시청자들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재미도 더럽게 없고 좆같다 꺼져라. 근데 이거를 고치려고 저를 이렇게 제안하니까 제가 뚝딱거리는 거예요. 뭐 촬영을 하다 이거 의식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러니까. 근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싫으면 너네가 꺼져.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싫으면 지네가 꺼져야지. 왜? 싫어 이걸 못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그냥 너거든.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코드가 잘 맞아서 지금 되게 자주 보는 채널이 혼돈지라고 있는데. 그 재밌더라. 그 교주 형님이랑 태성신 형님이 하시는 건데. 나 그거 봐. 네, 저 항상 올라올 때마다 다 보거든요. 근데 맞는 말만 항상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장난이라 생각해요. 존나 맞는 말이거든요. 나 그거 재밌어. 나 그거 너무 재밌어. 네, 근데 교주 형님이 너무 웃기고 맞아. 네, 뭔가 맞는 얘기 하면은 그 태성신 형님이 그쵸. 말씀하시죠. 맞아. 인정합니다. 리액션이 졸라 좋아. 그리고 그게 졸라 아저씨 바이브잖아, 둘이. 개 아저씨 바이브잖아. 그래서 그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근데 저희 주제가 뭐였죠? 이러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런 걸 또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좀 생기겠구나.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너가 너를 했을 때 또 그 너랑 코드 맞는 사람들이 모일 거고 왜냐면은 나도 결국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 내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티스트랑 팬이랑 닮아 있다는 게 그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맞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만나고 아티스트는 나를 좋아하는 놈이면 얘도 비슷한 놈이고. 맞아. 그 어쨌든 주파수가 맞는 거니까. 그럼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형께서 며칠 전에 발표를 하신 게 그 9월쯤에는 분배부로 가득 찬 앨범을 내겠다. 이렇게 약간 뭐랄까 선언? 선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게 된 그런 전말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은 내가 원래 작년에는 내 솔로 앨범을 준비 중이었고 작업 중이었고 그래서 곡이 좀 쌓여 있는 곡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뭔가 앨범 단위로 완성하기에는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올해에 솔로 앨범 너무 이제 막 생각하면서 하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여서 요시랑 좀 가볍게 한번 앨범을 만들어 봐야지라고 하면서 2월에 시작한 건데 이것도 만들다 보니까 잘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욕심을 내가지고 12곡으로 완성을 시킨 거고 그래서 앨범 이제 발매 전까지는 이 앨범 내고 내 솔로 앨범 올해 안에 내야지 이 정도 생각만 갖고 있다가 정신건강 앨범이 정작 나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정신건강으로 올해를 그냥 보내야겠다. 어차피 나 뭐 클럽 투어도 하고 뭐 이제 가을 지나면은 뭐 단독 공연도 준비 중이고 이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작업했던 곡들을 듣거든. 발매되지 않은. 근데 이 곡은 내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 근데 그러다가 내가 이거 인스타 피드로 올린 날 실제로 진짜 아침에 샤워하다가 그냥 분배부 앨범 내버려야지. 그러니까 원래는 난 분배부로만 된 앨범을 낼 생각은 없었거든. 왜냐면 나도 이제 내 솔로 앨범에서 표현하고 싶은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나한테 분배분 내가 이미 어렸을 때 분배부로 힙합에 빠진 거니까 그냥 나한테 분배분 그냥 집밥 같은 거여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뭐 지금도 붐백 요즘 붐백도 막 찾아 듣고 나 여기 오면서도 붐백 들으면서 왔거든. 액션 브론슨 새 앨범이랑 그 에비던스랑 어떤 래퍼랑 에비던스가 비트 만들고 어떤 래퍼가 랩한 곡 그런 앨범 이제 듣고 왔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붐백을 좋아하고 사실 이거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미 이제 붐백으로 만들어진 내가 마음에 드는 내 트랙들이 이제 지금 내 컴퓨터에 있고 그래서 이거 그냥 내야겠다 해가지고 피드를 올려버린 거야. 근데 올리니까 나도 마음이 후련하고 실제로 댓글 반응이나 뭐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막 반기는 거야. 빨리 내주십시오. 막 너무 좋아해. 댓글 달았어요. 맞아. 너 댓글도 봤어. 릴과업도 달았을 거야. 릴과업도 달았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네.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나도 신나가지고 그거 올린 다음 날에는 막 세 곡 완성하고 새 곡을 만들고 필 타신 거예요. 필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사람들이 또 막 와 박수 쳐주니까 신난 거야. 고래 춤추듯이 이때 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어제도 막 새벽 3시까지 막 가사 쓰고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녹음하고 그래서 그 앨범은 약속한 대로 9월에 나올 것 같고 뭐 붐베브로 결정한 거는 지금 얘기한 이유고 또 참 아이러니한 게 그 트랩 에라가 열릴 때 트랩 앨범으로 된 컴피를 가장 먼저 냈던 게 하이라이트 레코즈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또 맞아. 시도적인 자체로는 보면은 또 그게 가장 빨랐던. 맞아. 네, 그래서 참 이런 데서 또 느끼는 게 어떤 거에 대한 음악 장르에 대해서 국한될 필요가 없다. 네, 그냥 저는 그게 지금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게 제가 유럽을 갔다 온 이유도 있지만은 그거를 경계하고 의식하는 순간 어떤 창작의 영역에 좀 제한이 생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 왜냐면은 예술가는 최대한 자유로운 사고를 가져야 되고 어딘가에 갇히지 않도록 고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특히나 힙합은 아무래도 막 리얼함 아니면 어떤 막 태도 뭐 어디에서 출신이 어딘지 이런 걸 엄청 따지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물 건너와서 한국에서 또 기형적으로 섞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는 그 현상들이 생기는데 결국에 예술가들은 그거를 틀을 계속 깨는 노력을 해야 되고 결국에 그 틀을 깨서 우리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카니에 웨스트고 나는 그리고 릴야티가 최근에 가장 그런 행보적으로 정말 자유로우면서도 더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 릴야티가 그런 게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나 투팍 누군지 모른다. 그 빨간 머리 구슬 달린 시절에. 맞아. 근데 그 모습조차도 사실 리얼한 거고. 맞아. 아티스트로서의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저는 그 요새 친구들이 과연 드렁큰 타이거를 들을까? 과연 에픽하이 다이나믹 듀오를 들을까 하면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은 분명 지금 CK와 그 릴모시핏을 들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음악을 시작하게 되고 또 새로운 걸출한 랩스타들이 탄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막 뭐 얘기하면은 힙합력, 힙합 근본, 지식력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들이 분명 또 그 형이 얘기했던 그 서클이 한번 또 돌 거란 말이죠. 근데 전 이럴 때도 그냥 너무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접근해서 혼내듯이 이렇게 접근하는 건 이제 좀 없어져야 될 문화가 아닐까. 사실 형께서 언급하신 어떤 형이 음악 하실 때 시작하실 때 들었던 그런 진짜 붐백 에라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물론 저는 정말 좋아하니까 그게 뭔지까지 들어보고 이런 감성 쉣 이렇게 접근하지만 이거는 형 아시겠지만 전 직업이니까 이걸 좋아하니까. 그치. 너는 이제 그치. 근데 일반인들이나 그런 새로운 신세대 아티스트들한테 그런 잣대로 들이대는 것 자체가 이미 싹을 좀 밟고 시작하는 흐름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건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좀 보시는 분들도. 나는 이게 뭐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나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전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왜냐면은 이제 너가 얘기한 거에 반대 케이스를 얘기하자면은 새로운 어린 세대들이 아우 저 틀딱들 너넨 이런 거 모르지 약간 그러니까 서로 나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서로 나이 공격을 하는 거야. 세대 차이? 그러니까 세대 갈등? 기성세대는 너 뭐 나스도 모르고 일메릭도 안 들은 새끼가 힙합을 우는 애 이러면 안 되고 젊은 세대도 야 디지코 알아? 모르는 틀딱 새끼 역시 영포티 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존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 정말 뭐 릴리아티가 투팍 안 듣고 자랐듯이 자기가 취향이 안 맞으면 안 듣고 자라는 게 맞거든. 그리고 나도 그거에 공감하는 게 나 막 어렸을 때 나 사실 나스트라다무스 앨범으로 처음 알게 됐었어. 근데 그때 이제 나스가 이미 일메렉 내고 한참 뒤니까 막 나스가 막 짱이고 막 뭐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보는 매체에서 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나스트라다무스 들었을 때 나 못 느꼈거든. 나스가 뭐가 짱이야. 이러다가 나 일메릭 처음 들었을 때도 처음에는 못 느꼈어. 근데 그러다가 아 이게 왜 멋있는 앨범인지를 이제 점점 느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스토리텔링하는 그러니까 후드 랩을 스토리텔링하는 작법으로 가사를 쓴 래퍼가 없었고 뭐 테크니션도 그 당시에 뛰어났고 뭐 역사적으로 따지면 퀸즈가 그때는 힙합 미 퀸즈가 이제 완전 막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스가 다시 살린 거고 네. 그리고 막 그 당대 메이저 잘 나간다는 프로듀서들이 합쳐가지고 나스 앨범을 만든 거고 막 시대적인 배경과 막 그 어떤 음악적 미학 이런 걸 느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주입식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때려가면서 요즘 안 때리겠지만 혼내가면서 가르치면은 뭐 시 같은 것도 이제 그냥 시가 아니잖아. 그냥 글자고 점수를 내기 시험을 점수를 따기 위한 그런 것처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재밌는 게 막 권기백이나 막 그 세대 친구들이 나 언젠가도 그때였어. 그 쌈디 오닉스 앨범 발매 전에 앨범 들려준다고 그래서 이제 쌈디가 뭐 소수의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때 권기백이랑 그 기석이 앨범에 피처링한 허니케이 골드. 허니케이 골드랑 막 이렇게 막 있었어. 근데 막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그 막 이제 나는 허니케이 골드 벌스 듣고 되게 주베나일 같았어. 형도 그 생각하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톤부터가 조금.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앨범 다 듣는 시간 끝나고 허니케이 골드 되게 주베나일 알아요? 되게 주베나일 같았어요. 저 주베나일 졸라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그날도 막 입은 게 딱 그 남부 핏이야. 막 루브텐 같은 신발 신고 막 딱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막 이제 옛날 힙합 얘기했어. 내가 20살 때 듣던 힙합 얘기 하는데 얘네들이 그런 걸 좋아해서 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또 들을 놈들은 듣는다. 그리고 뭐 권기백 앨범에 막 그런 라디오 스테이션 컨셉으로 막 DJ 태그도 넣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그거 다 90년대 때 힙합 음악들에서 하던 형식이란 말이야. 왜냐면 그 당시에 실제로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DJ들이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그냥 뭐 알고 싶어 하는 놈들은 알게 되고 나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서로 그 양쪽의 세대가 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 저는 그 NBA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 좀 비슷한 궤로 이제 그런 세대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형 시기에는 실제로 마이클 조던 이제 그 에라랑 이런 거를 이제 그 청소년기에 그거를 이제 뭔가 받았다라고 친다면 저는 사실 마이클 조던 못 봤던 세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를 좋아하니까 마이클 조던의 어떤 레거시나 유산을 파다 보니까 마이클 조던까지 알고 좋아하는 건데 지금의 이제 농구를 하고 있고 이제 10대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스테픈 커리나 르브론 제임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한테 있어서 마이클 조던을 몰라? 라고 혼낸다라고 한다면 물론 말이 안 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서도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마이클 조던을 강요하는 게 형이 말씀하신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그 볼놈들은 보겠지 마이클 조던을 그런 개념으로 좀 전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알면 좋다. 훨씬 뭐라 그래야 될까 쉬운 방향은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게 똑같아. 예를 들면 내가 요시한테도 늘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얘가 귀의 감각이 되게 좋고 비트를 찍으면 되게 그러니까 야 약간 요런 스타일 해보자 하면은 그걸 자기 거랑 잘 섞어가지고 잘 구현해내. 근데 얘가 근본력이 너무 떨어져. 그래가지고 내가 늘 얘기하거든. 야 너가 지금은 이 감각에 의존해서 음악을 잘 만들지만 이 감각이라는 게 너도 이제 음악한 지 11년 돼서 감각으로만 의존하는 거는 시한부가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 그래서 너가 이런 스타일의 음악은 어디서 뿌리가 와서 이런 작법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런 악기가 왜 쓰여졌으며 이런 스타일에는 이런 악기가 들어가고 이런 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음악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왜냐면 내가 그걸 경험해 왔거든. 그래서 몰라도
잘할 수 있지만 알면 훨씬 쉬운 길이 보인다. 왜냐하면 어떤 모든 거에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는 다 구조가 있거든. 근데 그 구조를 깨닫는 순간 더 쉽게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알면 좋다. 네. 저도 그러니까 이거죠. 강요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지만 알면 좋다도 너무 맞는 말이고 그리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하면은 오타쿠 성향이 있어서 디깅을 하게 돼서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봐요. 맞아. 그리고 그게 있으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플레이보이 카티가 최근에 어떤 애틀랜타 사운드와 과거에서 하던 어떤 DJ 태깅이나 뭐 그런 문화들을 최신식으로 조금 많이 그렇지. 맞추고 옷 코스튬도 뭐 어떨 때는 뭐 2006년도 릴웨인 패션을 좀 뭔가 복각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의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에이셈 라키도 옛날 그 뉴욕 할렘에서 되게 유행했던 것들을 한 번씩 입는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요즘 거는 완전 요즘 거고 옛날 거랑 단절됐어가 아니라 사실 촘촘하게 계속 이어져 있는 거죠. 이어져 있는 거라서. 맞아. 그래서 형께서 말씀하신 게 전 너무 공감이 가요. 여기와 여기가 서로가 이제 존중하고 서로 알려주고 서로 계속 교류하고 이런 그림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결국에는 어떤 예술적인 방식으로 관심을 끌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NBA 뉴욕 닉스 우승하면서 막 난리 났었잖아. 막 네. 뉴욕엔 폭동 일어나고 막 맞아요. 그런 수준이었잖아. 네네네. 근데 나는 그런 그 뉴욕 닉스 막 그러면서 이제 우텐클랜 막 크림 공연하고 이런 클립들을 봤거든. 그러니까 어린 애들 중에서 우텐클랜 그냥 이 마크 정도만 티셔츠에 박혀 있는 거 아는 수준이었다가 그걸 보고 오, 저 사람들 존나 아저씨인데 개멋있네 이렇게 느껴서 네. 우텐클랜 뭐 36 챔버스 앨범 찾아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컬추럴한 어떤 흐름에서 이렇게 영향받는 거잖아.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나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동대문 가면은 그 반말리 얼굴 이렇게 있는 티셔츠 그냥 이렇게 보세로 막 걸려 있거든. 네. 저 아저씨는 네. 누구길래 맨날 여기 오면 걸려 있어 이러다가 레게머리 이렇게 하고 그 자기 국가로 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맞아. 이렇게 돼 있고 아니면은 그 반말리가 뭐 축구하고 있었던 사진을 이제 티셔츠로 박는달지. 그래서 네. 근데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반말리가 거의 레게 만든 사람이고 막 네. 막 그렇게 이제 막 그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나는 좀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라이프 스타일 혹은 예술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여키콘이라는 것도 이제 나나 누리코나 텐션이나 이제 뭐 새로 들어온 베이비쿨 형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40대 아재로서 물론 30대 때 여키콘 시작됐지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즐겨 들었던 음악을 무슨 뭐 학자처럼 막 이 음악은 뭐고 이렇게 하면은 더 접근이 어려울 텐데 그래도 우리가 뭐 영상 만들어 가지고 뭐 올리고 파티하고 이러면은 뭐 몰랐던 애들도 이 파티 재밌네 하고 갔다가 이 음악은 뭐지? 존나 촌스러운데 이상하게 귀에 감기네 이러면서 뭐 20대가 빠져들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도 나름의 어떤 의도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걸 그냥 하는 거기도 하지만 어린애들이 이런 거에 관심 가져서 같이 호흡하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올드함이나 클래식함 뭔가 옛날 거를 표현하는 어떤 워딩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앤디 워홀이나 아니면은 그 바스키아였던 작품들이 지금 본다 해서 촌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예술의 작품의 그 자체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그 뭐 모나리자 이런 그림도 다 뭐 고흐의 작품들도 야 너무 오래됐는데 누가 이렇게 하냐? 로 접근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레거시에서 영향 받아서 나온 어떤 틀 사이에서 현대의 그 정신이 반영된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있었던 거에 대한 미적 추구와 지금이 반영하는 것들이 다를지언정 계속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맞아. 네. 나도 너무 공감하는 바이고 그리고 또 모든 어떤 아트폼이라는 게 시의성이 있어서 어느 시기에는 또 되게 촌스럽게 여겨지다가 몇 년 지나면은 그게 되게 새롭게 다시 재조명되면서 세련된 게 되기도 하거든. 그리고 나는 그거를 이제 한국 힙합에서 따지면은 그 나호아 임영이 되게 댄서블한 노래 하나 히트친 거 있잖아. 네. 그 곡 제목을 까먹었는데.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약간 내가 듣기에는 2000년대 초반 아이돌 댄스 뮤직 같거든. 그러니까 되게 트랜스 하면서도 그 되게 디스코틱하면서도 뭐 테크노틱한 그런 사운드인데
그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걔가 막 빅뱅 예전에 막 거짓말이나 이런 거에서 좀 영감 받아서 만든 것 같아. 근데 그 음악이 막 나 언젠가 대구 클럽 갔는데 DJ가 그거 트니까 막 애들 막 20대들 막 졸라 미쳐가지고 따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뭐 나와 임영 이제 쇼미 나와서 물론 인기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EK 야호의 어떤 음악들도 좀 그런 음악이잖아. 그러니까 네. 나는 EK 야호 중에 어떤 음악들 들으면은 내가 막 10대 때 들었던 그런 트랜스 막 테크노 막 이런 게 느껴지거든. 근데 그게 어느 시절에는 이제 BPM 90에서 100 유행할 때는 와 씨발 힙합에서 그런 거 갖고 오면 진짜 개싸대기 맞는 이게 힙합이야 이러면서 미쳐가지고 너 어디 지금 이걸 여기다 갖다 대 이랬는데 지금 막 완전 막 젊은이들이 막 열광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언젠가에 다시 돌아오고 그게 그 지금 시대에 맞게 재해석된다. 네. 이게 내 어떤 맞아요. 느끼는 바야. 맞아요. 저도 그 신념 한창 셀 때 기준으로 본다면은 일단 전자음악이 결합된 거는 절대 힙합으로 볼 수 없지. 근데 그 사고 자체가 새로운 어떤 시도를 막는 거고. 맞아. 그리고 아까 형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나는 뭐 빠른 랩 같은 게 일단 취향이 아니어서 안 들었어.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전자음악을 안 들어요 사실. 근데 뭐가 있는지 캐치업은 하죠. 계속 봐야 되고 어떤 게 트렌드고 하니까 보긴 하는데. 근데 분명히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계속 좋아하고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왜 안 좋아해? 라고 이렇게 막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각자 자기 중심 가지고 가는 거죠. 맞아.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또 뭐 인간이어서 흔들릴 때가 나도 있고 근데 또 나는 더 각자의 취향에 집중하기 되게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파편화가 돼 있어 컨텐츠가.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의 알고리즘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뭐 A라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물을 좋아하는 그 어떤 무언가에서 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있고 헤드폰을 좋아하는 사람은 헤드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있고 그래서 막 너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나 느끼지 않냐? 예전보다 네. 유튜브 조회수 안 나와. 근데 나도 그거를 한 작년 재작년부터 느꼈거든. 네. 진짜 막 되게 글로벌한 아티스트도 뮤직비디오 조회수 예전에는 막 뭐 일주일 만에 1000만 나오는데 이제는 막 100만 겨우 나오고. 네. 근데 나는 그런 게 이제 엄청 파편화돼가지고 각자 즐기는 게 너무 다양해졌고 그만큼 크리에이터도 거의 뭐 전 국민이 인플루언서고 크리에이터인 수준이잖아. 네. 그러니까 너무 뭐가 많으니까 각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 음악으로 대입해도 이제는 뭐 굳이 표현하자면 뭐 트랩 좋아하는 사람들은 트랩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즐기고 뭐 붐백 좋아하는 사람들 붐백 좋아하는 사람끼리 즐기고 뭐 다른 힙합의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끼리 즐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더 건강하게 가능해지고 있는 것 같아. 네. 오히려 저는 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즐길 거리가 많아져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한테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 잘 맞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선택하는 재미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형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좀 되돌아 생각해 보면 빌보드가 가진 어떤 파급력 자체도 확실히 7, 8년 전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희 요새 어떤 게 빌보드 1위 하고 있고 이런 거 좀 잘 모르잖아요. 나도 관심도 없어졌고 뭐 별로 이렇게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예전에는 예를 들어 뭐 데스파시토 뭐 이런 게 잘 된다. 그러면은 뮤직비디오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고야 라는 걸 영향 확 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지금 최고야 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모호해진 것 같아요. 말대로. 네. 네. 맞아. 그러니까 막 드레이크 정도로 폭력적으로 영향력이 세버리면은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는 진짜 그래서 난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한국도 따지면은 한 몇 년 전에는 뭐 어떤 특정 힙합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아티스트의 앨범 혹은 무언가가 핫했는데 거기서 아예 언급이 안 돼도 어디 자기만의 채널에서 졸라 잘 팬덤 만들면서 이렇게 인기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 맞아요. 요새 조금 저는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힙합 음악 뭐랄까 파편화된 음악 중에서 하나가 메네라 힙합? 그치. 네, 뭐 고스트 클럽님이나 아니면은 뭐 최성님이나 이쪽 되게 많이 뜨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현상 자체도 저는
진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얘네들만의 이 커뮤니티로 이렇게 쫀쫀하게 해서 계속 단독 콘서트 있고 계속 굿즈 다 매진되고 판매되고 맞아.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형께서 말씀하신 데이터적인 수치로는 뭔가 되게 작은 규모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오프라인 가면은 바글바글한 거예요. 맞아. 그런 부분들 파편화되지 나는 않았나. 그게 너무 재미있고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뭐 그 너가 얘기하니까 막 떠오르는 게 그 허슬라 형, 그 형 나보다도 한 살인가 많을 텐데 그 형도 뭐 그 형 유튜브에 이제 알고리즘에 뜬단 말이야. 나도 그 형 음악 이제 몇 개 좋아하고 듣다 보니까 그래서 뭐 딴 데서는 모르는데 그 형 유튜브 가면 막 애들이 신나서 댓글 달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게 또 있어. 네. 운이 있어. 네. 근데 그런 아티스트들이 나도 막 알고리즘에 가끔 전혀 모르는 누군가 뜨니까 그래서 근데 댓글 수랑 뭐 보면 뭐야 나는 아예 처음 봤는데 이 사람 뭐지 해서 막 댓글 들어가 보면은 얘만의 이미 세상이 있고 뭐 각자의 활동에 다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 네, 저도 너무 보기 좋고 특히 허슬라 형은 자기만의 그 타입 비트를 구축하고 있다고 봐요. 맞아. 근데 그게 아티스트한테 되게 명예로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누구누구 타입 비트 이렇게 검색해서 하는 거는 진짜 막 아티스트들이 작업할 때 외힙 타입 비트를 검색할 때나 쓰는 행위인데 좀 허슬라가 하는 그 형이 하는 음악은 예측이 가능하면서도 이번엔 어떻게 어떤 걸 샘플링했을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듣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가사도 전 너무 좋았고 뭐 론니라는 곡 보면은 막 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쓰신 것도 많은데 허슬라 형의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사뭇 다르게 감정이 이입이 되네. 네. 맞아. 그래서 그리고 허슬라 형도 나보다 한 살 많으니까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 형이 샘플링하는 곡들이 다 우리 20대 때 유행가들 샘플링 주로 한단 말이야. 가요들.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좋고 그리고 나는 그런 면에서 너무 좋은 게 막 예전에는 그런 음악을 샘플링하거나 막 그런 감성을 가져가면은 뭔가 코니하다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 우리 막 20대, 특히 30대 초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는 오히려 그런 한국적인 것을 그러니까 막 케이팝도 워낙 글로벌리 되고 이러면서 한국적인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게 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커슬라 형이 너무 잘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 이 형 진짜 영리하게 잘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나 같아도 팔로알토로 살고 있지만 노래방에서 발라드 부르는 건 약간 팔로알토로서는 좀 감추고 싶었는데 이젠 둘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 뭐 노래방에서 이런 노래도 불러요. 이게 이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나도 자연스럽게 느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음악의 형태로 허슬라 형이 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난 너무 좋더라고. 참 또 아이러니한 게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 왕창 먹고 코인 노래방 가면 랩을 하지 않고 발라드를 불러요. 발라드 졸라 불러야지.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한국의 어떤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음악이 아닌가. 근데 또 역설적인 건 발라드틱한 어떤 랩들이 나오면은 욕해. 이 씨발로 발라드 랩하네 이 개새끼 이러면서 넌 씨발 고추 떼라 힙합 떼라 이 새끼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참 래퍼들이 역설적이면서 숨기고 싶은 이유도 알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발라드 진짜 개 좋은 띵곡인데 하면서 옛날 노래 존나 불러요. 그게 왜냐면은 결국에는 듣고 자라온 게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마음에 배어 있는데 미국 힙합 듣다 보니까 또 미국 힙합처럼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시행착오의 과정에 나도 있었다고 생각해. 근데 오히려 이제는 그냥 K-팝도 글로벌되고 막 K-컬처 막 글로벌되고 이래서 이게 오히려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또 느껴져서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게 나는 오히려 건강해졌다고 생각해. 네. 그리고 저희한테도 엄청난 이점이라고 느낀 게 독일 가서 이제 제가 영국, 그리스, 그다음에 마지막 파리 패션위크까지 이렇게 일정을 한 달 반 정도 이제 마무리하고 왔는데 유럽인들한테 그 주는 어떤 케이팝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났고 그리고 귀국할 때도 제 옆자리에 이제 전 프랑스어가 되니까 옆에 이제 그 마로크 그 벨기에 쪽 애가 앉았었는데 걔랑 이제 불어로 대화하면서 야, 너 한국에 친구들 뭐 어떨 때 좀 오는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케이팝인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인으로서 저희가 살면서 케이팝의 영향을 뭔가 이렇게 삶에서 접한다라는 느낌은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세상이거나 뭐 마트 장 보러 갔을 때 K-팝 나오는 거 헬스장 나오는 그렇지. 그 정도지 막 뭔가 맞아. 뭐 유형적으로 K-팝이 항상 어디 곳곳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래서 야 한국은 나는 뭐 할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 때문에 한국을 찾게 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거에서도 저희는 자긍심 이제 가질 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 되게 나는 어쨌든 긍정적인 현상이고 나는 또 성수동에 사니까 그걸 너무 진짜 피부로 체감하거든. 왜냐면은 또 거기가 관광지가 돼가지고 거의 막 서울숲 나 강아지 산책 가는 그냥 내 일상적인 공간인데 예전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 그냥 유럽 백인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유럽 백인들이 그 숲에 있으니까 진짜 외국에 온 것 같아 나도. 아 내가 이거 외국에 왔나? 여기가 이렇게. 성수동인지 뭐 어디 뭐 다른 어디 공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리고 유럽인들은 그런 잔디밭 같은데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선셋 맞고 이러잖아요. 맞아. 되게 편하게 그냥 그냥 지네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그냥 보기 좋더라고. 그게. 확실히 근데 이번에 약간은 뭐랄까 막 뭔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 존재했던 거는 뭐냐면 이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 아시아에 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무조건 일본이더라고요. 이건 그냥 막 일본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진 않아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보통 만나면은 물어보고 한국에 와봤냐라고 하면은 한국은 안 가봤는데 일본은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냐 하니까 일본 어떤 글씨체로 된 어떤 간판부터 뭐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패션도 거기에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도 많이 나왔고. 그치. 근데 제가 좋아하고 소비하는 그런 틀이나 혹은 셀럽들 그 힙합 쪽 관련자들도 보통 이제 방문을 한다고 한다면 보통 다 도쿄나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있고. 그렇지. 카니에도 한번 나락 갔을 때 이제 일본에서 집 사서 일본에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랭크 오션도 지금 일본에 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뭐 이런 치토 이런 아티스트들도 일본에서 이제 활동 되게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 맞아. 그렇다고 뭐 한국이 부끄러운 건 아닌데 우리도 일본이 없는 케이팝이라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잘 되잖아요. 그 뭔가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넷플릭스에 엄청 최근에도 교권국 뭐 그거 되게 잘 되고 존시나 닮았다 이러면서 맞아. 네. 그래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좋아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게 보면 옆 나라라서 또 자주 가서 찍을 수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도 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근데 확실히 일본이 뭐 여러모로 그러니까 일단 오타쿠의 나라잖아.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어떤 장인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은 하나의 직업을 대를 이어서 계속 하는 문화이고 그리고 나 오늘 얘기 들은 것도 나 오늘 이제 여기 온다고 그래서 머리 자르러 갔는데 늘 이제 내가 가는 헤어샵인데 헤어쌤이 얘기해 준 게 이제 미용 이 헤어커트 잡지가 있대. 매거진이 있는데 그 매거진이 110 몇 년이 됐대. 일본에서 막 나온 지. 110 몇 년이요? 110 몇 년 동안 그 매거진이 유지하고 있는 거야. 와. 그리고 그 매거진이 일단 이제 동양인들의 이 두상과 헤어 이 머리의 질감과 특성을 잘 맞춰가지고 자기는 그걸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거기가 진짜 디테일한 게 정말 뭐 하나 자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패션도 그렇고 패션도 막 니고 뭐 막 너무 유명한 디자이너 많잖아. 요지야마모토부터 뭐 요지야마모토 뭐 너무 많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역사가 다 있고 오늘 또 조만간 케브햄트가 한국의 소프에서 파티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케브햄트 디렉터인 톱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아는 형이 얘기해 주시다가 그 사람 인터뷰를 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있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이제 워낙 스케이트 컬처, 스트리트 컬처 좋아해서 그런 샵에서 일하다가 뭐 베이프도 알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이 또
그 학문에 대한 탐구 욕심이 세서 이제 법률인이 됐는데 그래서 니고의 실제 법률 자문도 해주는 사람이었대서 베이프 홍콩에 팔게 되는 거 자문해준 사람도 이 사람이고 근데 뭐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그 캐브햄트 디렉터가 된 거야. 근데 어쨌든 일본은 워낙 모든 면에서 역사적으로 너무 막 애니메이션부터 뭐 여러 가지 너무 문화적으로 발달돼 있어서 확실히 한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국은 뭔가 그런 레거시를 계속 이어간다기보다는 계속 뭔가 바꾸고 예를 들면 청계천도 막 옛날 청계천 싹 갈아엎고 바꾸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에 되게 능한데 일본은 그 어떤 전통을 이어가는 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잘 유지를 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외국에서도 당연히 매력을 느낄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나도 정확히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일본에 부러운 게 일본은 패션 쪽이 특히 글로벌하게 엄청 잘 돼 있지만 그 뭐 니고는 또 막 음악도 막 했잖아. 데리야끼 보이즈 하면서 막 이런 욕심이들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일본은 실제로 일본에 있는 아티스트랑 뭐 미국에 있는 뭐 힙합 아티스트랑 뭔가 협업을 하는 기회들이 많았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케이팝이 잘 되면서 협업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래퍼니까 아쉬운 게 케이팝 스타들이랑만 작업을 해.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으로 당연한 게 돈이 되고 미국에서도 얘랑 하면은 자기가 또 새로운 팬덤을 얻을 이득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막 최근에도 뭐 퍼렐이 또 누구 뭐 아이돌 보이그룹한테 비트를 줬대. 근데 나는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뭐 예를 들면 제이홉 곡에 뭐 제이콜이 피처링했다 이런 거 접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아니 우리 뭐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20년 동안 이 힙합 졸라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 이 대형 여기서 다 하는 거잖아. 뭐 리사 앨범에 막 피처링하고 그러니까 뭐 그 막 제니 앨범도 그렇고 다 멋있고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이 한국 힙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서 진짜 막 장인처럼 해오고 아니면은 뭐 젊은 아티스트들이 막 열심히 다 하잖아. 근데 뭔가 이게 큰 판으로 비즈니스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뭐 그것도 당연하겠지만 근데 뭔가 이 어떤 역사적인 그런 막 전통이 이어져 오는 이런 게 탄탄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런 면에서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뭐 K-팝 막 캐대현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잘 돼서 사람들이 막 한국에 관심 있어서 오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뭔가 일본처럼 막 그런 그런 무구한 컬추럴한 역사와 그래서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좀 이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유튜브로 발표했던 언더 래퍼라는 곡에서 내가 되게 무력함을 느꼈어. 그러니까 거기서 거실 안마의자에서 코첼라 시청하는 언더 래퍼 이런 라인이 있는데 와 내가 뭐 힙합 20 몇 년 했고 뭐 내가 뭐 된 거 같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내가 제니랑 리사 코첼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쟤네들은 내가 즐겨 듣는 아티스트들이랑 다 작업했잖아. 그리고 그쵸. 코첼라에서 공연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족밥같이 느껴지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하는 얘기야. 아니 저도 그거에 대한 불만을 누구보다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를 형이 알고 계실 것 같고 저는 그 이유가 이제 막 아웃핏적인 거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단 말이죠. 뭐 아시겠지만 그거 힙합 패션을 주로 조금 다루던 시기가 이제 스타트였던 거니까. 근데 뭐 되게 복합적인 이유 같아요. 그게 꼭 뭐 해외에서 봤을 때 뭐 이 사람이 뭐 아시아인인데도 우리 컬처처럼 하고 있네를 먼저 알아채서 막 퍽깃을 한다든가의 개념은 분명 아닌 것 같고 분명 형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건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오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 얘네랑 퍽깃 해야 급이 맞아야 뭐 하니까도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그냥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일본이 계속 투자해 왔던 국가 산업적으로 투자해 왔던 그런 문화적인 유산들이 분명 그걸 지켜가는 그런 거에 대한 멋을 분명 그냥 서양인들이 봤을 때 그쪽이 더 끌리는 거에 대한 거는 또 뭔가 막 개개인의 뭐랄까 뭐 형은 래퍼로서 저는 어떤 이 커뮤니케이터로서 이 힙합을 뭐 분명 저희 씬 쪽이 이게 우리가 되게 보여주고 싶고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그런 우리만의 가치가 이제 이쪽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지만은
분명 이 힙합에 우리의 그걸로 정의하기보다는 되게 더 거시적인 이유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예. 맞아. 예. 나도 공감하는 바이긴 하고, 그리고 늘 일본의 좋은 점은 늘 자기네들의 색채를 모든 컬처에 잘 섞고 그거를 매력적으로 미학적으로 잘 보여지게 만들었다는 점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일본의 부작용은 이미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이때 너무 레거시가 많아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좀 그거에 대한 프레셔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일본이 사회적으로 지금 젊은 층들의 문제가 좀 많다고 나는 네. 들었거든. 맞아요. 네. 세대 갈등이 최고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특히 요즘 세대들이 아예 그냥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너 말대로 이제 세대 갈등. 왜냐면은 이미 그 일본의 전성기를 맞았던 기성 세대들이 너네 이 새끼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너무 세고 프라이드가 너무 자기네들이 이제 그 프라임 때 있었던 프라이드가 세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본의 지금 부작용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어쨌든 힙합 쪽에서 보면은 지금 일본 힙합의 래퍼들이 젊은 래퍼들이 되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난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 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래퍼들 나도 그랬고 일본에 이렇게 섭외돼서 좀 종종 갔거든. 근데 이제 자기네들 내수 시장이 탄탄해지니까 굳이 한국 래퍼들이나 뭐 그렇게 안 부르려고 한다고. 이미 장애들이 이제 그게 씬이 딱 잘 형성이 됐으니까.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일본 영상 찍어놓은 거 지금 그것도 한 2달 돼서 올려야지 하고 못 올렸는데 되게 놀랐던 건 뭐냐면 그 오타쿠 문화 형 말씀하셨잖아요. 이 친구들은 정말 내가 래퍼가 되기로 결심하면은 뭐 과감 없이 얼굴에 일단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형도 일본 그치.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너 래퍼야 하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심이나 그걸 대하는 태도 분명 되게 역설적이게도 웃긴 건 우리나라랑 일본도 굉장히 친미권 국가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어를 굉장히 좀 못하는 나라에 속한다고 맞아. 생각을 해요. 근데도 진짜 영어 안 하지. 의지가 없어. 네, 의지도 없고 그리고 사실 영어를 쓸 기회가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왜냐면 다 웬만하면 다 아시아인이고 뭐 이태원이나 홍대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은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그걸 하겠지만 근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영어를 더 못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면 맞아. 저는 그 친구들이랑 퍼킷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많이 찍으려고 이제 영어로 되게 시도를 많이 했는데 아예 할 줄 모르더라고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힙합에 대한 어떤 진심과 그들이 소비하는 이해도나 어떤 옷 입는 것부터 걔네는 나 힙합하기로 했으면 머리를 진짜 저 빡세게 딸 때보다 제대로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친구들이 가져간 어떤 진심이 너무 높게 리스펙이 되는 거예요. 영어를 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와 태도 자체가 진짜 미쳤다 힙합이다. 네. 맞아. 그리고 지금 너 얘기 듣다가 또 생각난 거는 근데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구수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일본은 일단 1억이 넘잖아 인구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수 시장이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더라도 팬층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2배예요, 2배. 최소 2배예요, 최소 2배. 그래서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한 가지 문화가 계속 이어가서 그게 어떤 진짜 문화로 형성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생기고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 인구가 적기 때문에 거기다 분단 국가잖아. 네. 그래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 유행하면은 거기에 많은 다수가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돼 있고 그리고 어떤 소수의 문화는 그 명맥이 유지되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면 돈이 안 돌잖아 안에서 사람이 돈 쓰는 사람이 적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또 팍 들었어. 그 약간 요런 문제도 생각해 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 이슈인데 굉장히 서울 중앙 집권적인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결국 로컬 씬이라는 게 생기려면 그 동네에서도 그 동네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내수 시장이 생겨야 되고 그 씬이 생겨야 되는데 맞아. 뭐 한때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혼란 속 형제들 뭐 부산 베이스로 뭐 쌈디 형님도 거기 출신이시고 뭐 이센스 제이통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의 어떤 시장들도 결국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꼭 막 비단 힙합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국과 모든 그 행사와 이런 유치가 되는 곳들이 서울이다 보니까. 근데 일본 예로 보면은 뭐 AK69 같은 사람들은 나고야 출신이고 나고야를 대표하는 로컬 스타고 지금도 맞아. 그렇고 뭐 도쿄 따로 있고 뭐 저기 밑에 뭐 오사카 따로 래퍼 있고 이 사람들이 섬나라로 돼 있고 각 그 거리도 몇백 킬로미터 되니까 맞아. 당연히 자연스럽게 야 여기 짱 출신이 누구야 이런 문화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맞아. 다 각자의 나라들을 세웠던 사무라이 국가들의 그런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일본이긴 하지만 분명 그런 쪼개져 있는 로컬 씬에서 나오는 어떤 내수 시장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맞아. 네. 그게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으니까 그 로컬라이징이 가능했던 거고. 그러니까 부러워. 그런 부분들이. 분명 뭐 근데 또 저희가 일본의 부러운 점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또 분명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장점 속에서 저희가 또 키워볼 수 있는 부분들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특화하는 것들이 지금 뭐 K-팝이랄지 뭐 K 드라마랄지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 그리고 K-팝이 그렇게 글로벌라이징 되면서 사실 나도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뭐 케이팝 누구 뭐 나보다 더 유명한 누구 듣다가 한국 음악 좀 매력적이네 하고 뭐 듣다가 팔로알토는 뭐지 이러면서 듣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서 그런 건 좋은데 그냥 뭐 욕심이지. 그러니까 나는 뭐 요번에 이제 9월에 나올 앨범에서도 지금 얘기한 것들에 대한 얘기 가사들을 좀 넣었는데 이제 그래도 20 몇 년 했는데 나는 내가 판타지로 작업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닿기가 너무 여전히 어려운데 근데 그게 내 부족함이겠지만 그래도 그냥 느껴지기에 그냥 뭐 케이팝의 어떤 사람 쟤는 그렇게 제뉴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자본의 힘으로 저렇게 저 사람이랑 작업할 수 있구나를 느끼는 모먼트들도 있거든. 근데 그랬을 때는 그냥 한 명의 어떤 창작자로서의 좀 무력함을 느끼지 나는. 그냥 그것조차도 그냥 너무 당연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봤던 건 아니고 항상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아봤었지만 그냥 아예 다른 영역이구나. 그리고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도 랩스타가 분명 또 탄생하면 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거니까 그 형이 말씀하신 그 서클이 이제 한번 또 총알이 장전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벌써 시간이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오버됐네. 네, 많이 오버됐는데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도 재밌었어. 네, 저도 뭐 원래는 막 인터뷰 형식에 가까운 팟캐스트를 항상 진행해 오다가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로 이제 형한테 뭐 촬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지? 나는 나 오늘 좀 예상한 거보다 다양한 얘기를 나눠서 재밌었고 그리고 진짜 그냥 너랑 무슨 커피 한잔 하면서 하는 느낌이어서 나 진짜 시간 너무 잘 가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저 형 작업실 가면은 한 기본 한 3시간 4시간 이런 얘기하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듯이 그냥 여기서 좀 똑같이 해가지고 맞아요. 나는 오히려 그냥 내 뭐 행보랑 이런 거 위주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다루다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무슨 시작부터 아웃사이더 얘기로 해서 일본과 한국으로 끝난 게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 이거야말로 뭐 진짜 팟캐스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리얼로 팟캐스트를 했네. 네, 근데 뭐 그러면은 또 이제 곧 나올 앨범들이 이제 달마다 또 형 개인적인 스케줄도 계시고 앨범 계획도 있으신데 팬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일단은 제가 제 인스타 피드에 올렸지만 7월과 8월까지는 제가 클럽 투어를 돌고요. 그래서 전국으로 여기저기를 돌고 그러고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 중순이 될 예정이에요. 9월 중순에 이제 분배부로만 된 앨범이 나올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오늘 촬영 기준까지 해보니까 10곡을 수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수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작업하면서 겐토를 세워보니까 10곡이 넘으면 좀 지루해질 것 같아서 10곡이 딱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작업은 매우 순환 중이기 때문에 약속한 9월 중순에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냥 단콘 좀. 네. 그리고 이제 10월에 단콘을 할 건데 원래는 9월에 하고 싶었는데 9월에 저스티스가 그 투맨이 홈스 원키드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한다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10월에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뭐 얼마 차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저는 10월 첫째 주에 할 거고 그래서 10월 첫째 주에 하게 되면은 이제 붐베베 앨범과 정신건강 앨범 그리고 이제 제 커리어에 있었던 곡들을 좀 많이 섞어서 해볼 생각이어서 10월에 뭐 엄청 큰 규모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적당한 규모로 하는 건데 많이들 와주시면은 너무 즐거운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와주시고 제 행복 계속 잘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팔로알트 형이랑 이렇게 또 촬영을 해서 감회가 참 새롭고요. 해마다 좀 바뀌는 저의 모습을 좀 항상 흐뭇하게 지켜봐 주시는 우리 형이시고, 네. 저도 시간이 이렇게 벌써 흘렀다는 걸 좀 체감하네요. 어쨌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이랑 그 다음에 뭐 알람 설정 이런 것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앤올리 팟캐스트 호스트 남궁재불이었고요. 팔로알트 형도 팔로업 해주시고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수고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되게 재밌게 찍었네요. 시간 진짜 호로록 가네.